네, 오늘 첫 곡 레브의 줄리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분명해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목적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각자 저마다 꿈은 있겠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동안 일반 보통 사람들은 꿈만 꾸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꿈만 꾸었기 때문입니다. 켈리 체이 Well Thinking, 오늘의 명작 주제.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나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언젠간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언젠가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네,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꿈은 그냥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성공한 1%의 사람들은 마감일을 정하고 꿈을 이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목표를 2022년 12월 1일까지 이룰 거야. 나는 2025년 6월까지 10억을 모을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간단하고 중요한 디테일한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꿈만 꾸는 사람들의 차이, 저자가 굉장히 장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기한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한 핵심 노트, 회사 일이든 개인 일이든 마감일을 넘기지 않는 습관은 최고의 성공 습관이다. 오늘 오프닝에서 언급한 어느 대기자의 인터뷰 내용 역시 이 내용인데 실제 내용이에요. 제가 읽었던 마감일, 이 데드라인은 우리를 움직이고 긴장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학생이 없었다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없었을 겁니다. 자, 마감일을 세우는 것,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에이담이 부릅니다. 12:45. 네, 세계적인 강연가이자 영성훈련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십몇 년 전에도 저 역시 이분 강의 자료를 CD로 동영상 또 음성 이렇게 듣고 메모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참 편해졌죠. 인터넷 유튜브에 이분 이름만 치면은 수백 개 강의가 뜨니까요. 그런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Get Smart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 설정 후에 마감 기한을 정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감 기한은 당신의 무의식을 압박한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과 초의식의 힘을 어디로 조준해야 할지 알려준다. 마감 기한이 있고 글로 쓰인 목표는 강력한 당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준다. 이렇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작가 고용성 씨도 데드라인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드라인을 조금 더 앞당겨라. 그러면 시간 계획을 주도할 수 있고 날짜와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에 못 지키더라도 돌발 변수가 오더라도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마감 기한에 대한 팁은요. 마감 기한까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마감 기한을 다시 세우면 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목표 성취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왜냐하면 목표를 다시 세우면 되니까. 기억하라.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비현실적인 마감 기한만 있을 뿐이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획의 차질이 참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는 계획을 수정하면 되고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마감 기한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감기한을 정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마감기한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하나의 숙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적으로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 마감기한 데드라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줍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에드 슈란이 부릅니다. Photograph.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켈리 최 Well Thinking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마지막인데요.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데이 타임스 발표 영국 부자 상위 0.1%, 유튜브 채널 1000만 뷰. 참 요즘 아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멘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느 순간 이렇게 뜨더라고요. 켈리 최의 인생 조언 뭐 이렇게요. 근데 이분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약간 코가 막힌 듯한 그런 코 먹는 말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일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워낙에 진짜 진솔하고 현실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10억 빚더미를 가졌던 40살 켈리 최가 지금 6천억 원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지, 살아야만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가난한 소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고,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회장입니다. 최상위 부자가 된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책에 오늘 소개됩니다. 16살에 서울로 이사를 가서 혼자서요,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난독증이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책을 잘 못 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사업을 했는데 40살에 10억의 빚을 남긴 채 망했다 그래요. 그런 그녀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하지만 몇 년 뒤에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의 회장으로 지금 자리매김했습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센강에 몸을 던지려고까지 했던 그녀가 어떻게 영국 상위 0.1%의 부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인생 대역전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오늘은 지난주에 1부 소개해드린 데 이어서 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2부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Dirk Bentley.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이 책 Well Thinking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이다. 나는 부를 이루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Well Thinking을 실천하기 전에 나는 그저 10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었을 뿐이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물화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자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에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히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떠오르게 되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이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즉 생각 파워, 시각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이 방법만큼은 반드시 숙지하고자 결심했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며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루고 싶어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된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처음에 의지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이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즐겁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심어져 있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디 아프니? 이런 말을 친구에게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정말 아프기 시작한다.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창백해 보이지? 머리가 조금 두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거짓된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것이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린 코끼리는 크고 강한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믿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걸 뽑아내고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본인을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은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던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시각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내가 이 방법을 통해 나의 내면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커다란 불을 거머 쥐었듯이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다소 짓궂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과 헌신으로는 쉽게 꿈을 내주지 않는다.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아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목표에 도달하려는 자에게 기꺼이 꿈을 내준다. 산다는 것, 무엇보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짓궂은 장난을 이겨내는 일이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대로인 삶은 없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잇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뜻밖의 구설에 올라 지난 삶을 부정당하기도 한다. 처음 한두 번은 별스럽지 않게 이겨내도 이런 나쁜 상황이 계속 휘둘리면 의지마저 잃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삶에 애착을 가져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음 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살아내겠다는 의지,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짧은 생이지만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파리의 센강에서 이미 한번 죽었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었다. 한 번뿐인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지난 날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인 건지 너무나도 분했다. 그렇게 나를 옥죄기를 2년,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던 그 순간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묶어 속박했다. 가난아이가 자신의 탄생을 알리며 세상에 포효하듯이 나는 세상을 향해 확언을 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자 온 우주와 주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몰려들었다. 온 마음을 다해 확언하자 생동감 넘치는 강한 에너지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확언을 했다. 이것은 소설에나 볼 수 있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선 나의 경험이자 마트 한 구석에서 시작한 캘리 델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확언을 활용했다. 장기간 성공을 이뤄낸 부자들은 운동, 명상, 독서, 감사일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탐 콜린은 저서 습관이 답이다에서 자수성가한 부자 중 50% 이상이 하루 업무 시작 전 3시간 전에 일어나 한 가지 이상의 자기 개발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상관없다. 얼리버드 습관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뜻만은 아니다.
속뜻은 하루 시작 전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의미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자기 개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중요하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인의 상황이나 사건이 변하길 기대하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다. 당신의 내면을 바꾸어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켜야 한다. 하루 시작 전에 긍정 확언을 실천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게 된다. 내면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하루를 시작하면 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긍정 확언의 힘이다. 웰띵킹에서 확언은 끌어당김의 정수이다.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당신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몰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웰띵킹의 중추인 시각화의 본질은 바로 이 확언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인생 중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은 반드시 있었다. 다만 그것이 기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역시 당신이 부자가 될 또 한 번의 기회일지 모른다. 불을 끌어당기는 자, 웰띵커가 될 수 있는 순간인 것이다. 긍정 확언은 당신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잠재의식 속에 확언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확언의 힘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부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당신의 의지다.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심상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의 결말은 빈자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믿고 확언을 시작한다면 잠재의식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의 뜨거운 확언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캘리스 페이지에 보면 중간중간에 명언도 있고 또 긍정 확언도 있고 그런데 230페이지 보면은 아침 긍정 확언이라고 21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도움될까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긍정 확언 21가지 내용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시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감사한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이야기 캘리체 웰띵킹.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부 노래는 시간 관계상 못 들을 것 같고요.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요, 켈리 최 Well Thinking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에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가 있거나 사연, 또 의견 있으신 분은 am1660h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방송국 카톡, 뉴욕 am1660k 라디오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시거나 내 인생의 명작 유튜브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방송국에서 인스타 유튜브 많이 하니까요. 거기 이벤트 참가하시거나 요즘에 K-라디오 인스타 유튜브 가서 내 인생의 명작 애청자입니다. 이쁜 꽃 식물 씨앗 보내주세요. 이렇게 주소 남기시면은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켈리 최 작가의 Well Thinking 청취하고 계시고요. 이 책은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7가지 습관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길 원하셔서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100일 실천 7계명. 첫째, 목표를 분명히 한다. 데드라인을 정한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액션 플랜을 세운다.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매일 당신의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네, 이 7가지 습관을 만들고 지키면 100일 동안 저자 켈리 최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100일 동안.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래는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글로 쓴 목표의 성취 수준을 연구하기에 앞서 실험에 참가한 149명을 5개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개 그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 둘째, 목표를 글로 쓴 그룹. 셋째, 목표를 글로 쓰고 선언을 한 그룹. 넷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한 그룹. 다섯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모든 과정을 공유한 그룹. 자,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보다 글로 쓴 4개의 그룹의 평균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당연히도. 무엇보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한 마지막 5번째 그룹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를 보였고 첫째 그룹은 당연히 가장 낮은 점수다. 연구진은 글과 목표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뒤에 글로 쓴 목표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보다 성취에도 효과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선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가? 단언컨대 아슬아슬한 항의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을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다.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이다. 프랑스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냐고 나는 물었다. 그 노 부인은 손을 턱에 대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노 부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맞추느라 애썼다는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말할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두 아들에게 공부하라며 매일 다그쳤던 것.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학교 공부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두 아들은 노 부인의 마음을 늘 애타게 만들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공부 못한 아이로 낙인 찍혀 낙오자가 될까 걱정한 노 부인의 마음도 공감은 된다. 그녀의 걱정은 분명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자식들에게는 한낱 잔소리였을 뿐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노 부인은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이들에게 절대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돕고 응원하고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었다. 나는 그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식 사랑만큼은 둘째 가르면 서러운 우리나라 부모들.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나라도 없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디 마음처럼 쉬운 일이던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기에 자식을 대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면 참 좋으련만 오히려 부모와 자식의 간극은 더 멀어지기 일쑤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 어떤 글을 보니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괜찮다,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따뜻한 말이었다.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 누구 밥만 닮아라, 넌 왜 그러니? 넌 누굴 닮아 그 모양이니? 이런 차가운 비난의 말이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렇게 사랑과 긍정의 말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아꼈던 것 같다. 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에필로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박이정신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공하기 전까지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 전투를 치르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건 사치였다.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삶의 최대 목적이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지우고 보란듯이 성공에 불을 거머쥐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수록 성공은 멀어져만 갔다. 마치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나는 크게 실패한 후 2년 동안 마음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길인데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과가 이럴 거라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많이 괴로웠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물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어? 너를 고용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더 할수록 칠흑 같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내가 곧 없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었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타국에서 고생하는 나 같은 에이시안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나에게 나에서 너로 방향이 바뀐 질문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여생을 살겠다는 마음 오직 그뿐이었다. 나만 생각했던 삶이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삶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생각이 달라지자 내 행동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면 솔선수범했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욕부터 튀어나왔다. 세상에 저주를 일삼았고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버릇처럼 따졌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나를 볼 수 없었다. 나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 능히 해냈다. 유럽에 사는 에이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한 일,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돕는 일,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다시 살아난 내가 생각한 것들이다. 나는 그때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줌으로써 큰 행복을 얻는 유일한 일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게 되었다. 갖고자 할 때는 도망가던 성공과 행복이 주고자 하니까 슬며시 내게 다가와 더 많은 걸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만물 중에서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물가로 향하는 어린아이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측은지심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자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니 쉐이라는 CEO를 보고 공헌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포스의 창업자인 그는 대만기 미국인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신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마존의 회사를 12억 달러에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신발 사업으로 아마존의 눈에 띄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인간미 넘치는 경영 철학이 있었다. 토니 쉐이는 스스로를 행복 배달부라고 불렀다. 나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단순히 신발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하다니.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존은 자포스의 사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토니 쉐이를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자포스가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다. 어떤 고객이 자기 노모에게 선물하려고 신발을 주문했는데 안타깝게도 신발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모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와 유산 정리 등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고객은 그 신발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신발을 주문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객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노모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다. 그래서 자포스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른 회사였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자포스 직원들은 바로 환불을 처리한 뒤 손편지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보내며 고객을 위로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몇 배의 복리로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자포스의 행복을 받은 그 고객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파했고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니 쉐이는 수많은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토니 쉐이는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행복을 배달한다는 그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직원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행복으로 생각하게 할 것,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 이런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을 포용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일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 아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웰띵킹의 마지막 힌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회사나 조직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경험했지만 관리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큰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구성원에게 공헌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쏙 뺀다면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헌으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다. 세상은 서로 다른 객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다.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이름도 모양도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듯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를 뿐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완수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두통이 오면 두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듯이 우주는 하나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부자가 되는 일도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많이 공헌하고 끊임없이 베풀길 바란다. 항상 어려웠던 당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라.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이 또 있을까?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볼품없던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해낼 수 있다.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당신도 기꺼이 웰싱커가 되길 바란다. 네, 이 책의 뒤에 보면은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웰싱킹을 실천한 놀라운 삶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이 저자가 100일장을 열어서 청취자가 아니죠, 독자들에게 이제 글을 받았는데 3명을 선정해서 이제 장학금을 줬는데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뺨을 후려치던 남자가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 위장을 도려낸 날 나는 울지도 못하고 아파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순간 내장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에 차라리 죽고 싶었다. 밤새 진통이 시달리다 겨우 잠든 아침, 너울거리는 희미한 안개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들어와 내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 순간 구원과도 같은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살기를 영원한 사람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마치 모든 원죄를 씻어낸 성모 마리아가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러 온 나의 메시아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 바로 엄마의 뺨을 때리던 그 남자, 나의 아빠였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렸다. 할머니는 고생하는 큰딸의 눈에 밟혀 논이며 산을 팔아 아빠의 사업 자금에 대해 주었다. 하지만 아빠의 사업은 시작하는 족족 망했다. 그래서 분풀이로 엄마를 때렸다. 나와 동생들은 단칸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제발 아빠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는 매일 밤 차라리 아빠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길 기도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의 그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아빠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의 삶 곳곳에 남아있었다. 거액의 빚을 남기고 떠난 아빠에게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엄마는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퇴근을 했고 집엔 항상 호랑이보다 무서운 외삼촌이 있었다. 하나님,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나의 조그마한 세상에선 삼촌과 아빠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망치러 온 악마처럼 느껴졌다. 아빠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횡포도 점점 크게 달했다.
나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물음이 쌓여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며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만 갔다. 그렇게 도망치며 살아온 삶이 마치 보여주기 싫은 배경을 가리고 찍은 셀피처럼 부끄러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는 건 내 목소리를 외면할수록 외부의 소음은 더욱더 크게 진동됐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병들어갔다. 처음엔 내가 걸린 병이 우울증인지도 몰랐다. 빛을 보면 눈이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저 사람이 무서웠다. 이 지독한 슬픔을 들키면 누구라도 나를 떠날까 두려워 거짓 웃음을 지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았다. 아침에 깨어있는 게 괴로워 계속 잠을 잤고 일어나면 또다시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새벽 6시와 오후 6시의 조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뿌옇게 해제된 사물의 경계가 홍채를 현혹하고 핏기 잃은 얼굴처럼 창백한 거실의 공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때 나는 나의 두 번째 소원을 빌었다. 제발 내 몸이 저 빛에 섞여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은 내 두 번째 소원도 응답해 주셨다. 나는 신의 축복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같은 위암에 걸리게 되었다. 동생은 의사가 돌팔이라며 다른 병원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암은 좋은 병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같이 나를 살리려고 애썼고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생애를 구원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다. 아빠를 용서하고 나서야 내가 감옥에서 꺼내준 사람은 아빠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틈틈이 명상센터를 다니며 마음 공부도 했다. 무엇보다 난독증 때문에 읽지 못했던 책을 한 장씩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한 장씩 읽다 보니 읽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져 책을 펼치는 횟수가 늘어갔고 점차 읽는 근육이 붙었다. 돈이 있으면 책을 샀고 돈이 없으면 책만 샀다. 정말 돈이 없을 땐 중고로 사고 그마저도 안 될 땐 도서관에 갔다. 집중이 안 될 때는 낭독을 하고 목이 아프면 필사를 했다. 눈이 싫어 읽을 수 없는 날엔 오디오로 듣고 이어폰을 낀 귀가 아프면 다시 책을 들었다. 힘든 날이 더 많았다. 열심히 살고 싶다는 다짐만 있을 뿐 잘 살 방법을 구할 길이 막막했고 여전히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은 유령처럼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위가 없어 생기는 덤핑 증후군과 저혈당 쇼크 때문에 밥을 먹을 때마다 쇼크가 왔고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코로나까지 겹쳐 숨만 쉬어도 나에게 빚은 늘어만 갔다. 한번 합병증으로 장기간 집을 비웠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 집이 반쯤 잠겨 있었다. 빨갛게 피어난 곰팡이 꽃과 습기를 먹어 불어터진 책들, 누수에 전기가 나가 썩은 내가 진동하던 냉장고를 보고 가난의 생명력에 감복하며 펑펑 울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제발 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 내 살 길만 찾던 내가 남을 돕기로 결심하고 타인을 위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 그제야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 앞에 놓인 이 작은 위기는 끝이 아닌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세상에 공헌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기로 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 그때 운명처럼 켈리최 회장님을 만났다. 아침 학원 영상을 보았던 것이다. 친동생이 아침마다 함께 낭독해 보자며 보내준 영상인데 그 무렵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회장님의 빠른 성장을 보고 있던 터라 다음 날부터 나는 시작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하는 20개 정도의 확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고 낭독했는데 하다 보니 대충 읽는 날이 잦아져서
아침 학원 댓글창에 필사를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도 덜도 말고 7일간만 써보자 결심하고 시작한 아침 학원이 14일, 21일, 50일, 70일이 지나 100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100일은 기적이 되었다. 이상하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떡볶이집 아줌마에게,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도시가스 검침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 그들은 난데없는 사랑 고백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아침 학원을 하면서 나에 대한 확언을 주문서에 넣으니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난 기꺼이 사랑했고 사랑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가는 핵심 열쇠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켈리체 회장님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녀의 지혜를 탐독했다. 회장님의 추천도서 100만장자 시크릿을 읽으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부자 공부의 통로에 진입했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읽으며 잠재의식과 부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의 추월차선과 머니를 읽으며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웠고, 부자의 운이라는 책을 포함한 사이토 히토리의 여러 책을 읽으며 돈이 인격체라는 진리를 배웠다. 또한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별로 정리해서 나만의 복습 노트도 만들었다. 100일 동안 꿈을 적는 필사를 하며 내 목표를 직관적이고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점차 운의 기운이 상승하는 것을 실감했고, 작은 이벤트에 당첨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1등까지 되었다. 좋은 일은 내가 멀어지려 해도 가까웠고, 나쁜 일은 내가 다가가도 사라졌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사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니 세상은 온통 감사한 일뿐이었다.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든 말이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삶의 지표를 설정했을 뿐인데 내 인생의 경로는 행복의 길로 바뀌어져 있었다. 가난 속에 허비한 시간을 더하면 손가락 10개도 모자라지만 어려운 만큼 더 배우게 되는 것은 불변의 법칙으로, 위기에서 교훈을 놓치지 않으면 가난은 위대한 유산,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나는 가난했고 나는 불행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또한 내가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온 우주는 힘을 모아 내 편이 되어주리라는 것도 이젠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위대한 유산으로 누군가의 검은 방에 작은 불빛이 되는 신화를 꿈꿔본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 속에서 바뀐 건 없었다. 그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내 태도와 각오를 바꾼 게 전부 다였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책은 켈리체 작가의 Well Thinking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